이번 시간에는 농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석기 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관점에서 본 농업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발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서 정착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식량을 수렵 및 채집에 의존했다고 하면 신석기 시대 이후에 시작된 농업은 식량 생산이 인류의 삶 전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발생과 확산, 농작물과 가축의 기원, 생물의 변이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작물의 기원과 농경의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과 농경이 확산되는 경로, 그리고 농경이 불러온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건동을 오게 된 시점은 대략 약 7만 년 전입니다. 이후 5만 년 동안 인류는 수렵채집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곡물을 먹기도 했지만 그 비중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약 1만 8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물러가고 온난기가 도래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 기후가 바뀌면서 밀을 비롯한 곡물의 자라기엔 이상적이어서 곡물들이 그 일대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약 12,500년에서 9,500년경에는 중동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정착촌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레반트 지역에 나트프 문화가 번성하였는데 곡물 저장고를 짓고 곡물을 저장하고 돌낫이나 돌막자, 막자사벌 등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기원전 9500년경에는 곡물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나투프인들의 후예들이 정성을 들여서 곡물을 채취하고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좋은 목초지로 이제 가축을 방목하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8500년경에는 중동에 이제 영구 정착촌이 출현했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그런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정착촌이 출현했고 터키의 남동부 쪽이나 이란의 서부 또 에게 동부와 여리고 등에 이제 영구 정착촌이 출현했습니다. 농업은 세계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나서 주변 지역으로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은 동물의 가축화와 식물의 작물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기원전 9000년경에 이제 밀을 재배를 하면서 또 염소 가축화가 이루어졌고 기원전 8000년경에는 완두콩과 렌즈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0년경에는 올리브, 4000년경에는 말, 그리고 3500년경에는 포도의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별 경작물을 보면 중동의 지중해 지역에서는 밀과 완두콩이 경작이 되었고 멕시코 쪽에서는 옥수수와 콩이 재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안데스 지역에는 이제 감자를 재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쌀과 수수 그리고 돼지의 가축이 이제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고 북미에는 호박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작물들이 경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혁명은 선사시대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농업이 시작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간 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된 지역은 오래된 비옥한 소생떨 지역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1,0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00년 전에는 양쯔강과 황해강 분지에서 농경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9,000에서 6,000년경에는
뉴기니 고지대에서 농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5,000년에서 4,000년 전에 사하라 이남에서, 그리고 중미에서는 이제 멕시코 중부와 그리고 남미 북부 안데스 지역에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내지 4,000년 전에 농경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북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000 내지 3,000년 전에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농업혁명은 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중국, 중미에서는 일어났지만 호주나 알래스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종은 작물 하나 가축화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로버섯이나 매머드는 채취하거나 사냥할 수는 있었지만 재배하거나 가축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버섯곰팡이는 너무 형체가 불분명했고 매머드는 너무 사나웠습니다. 또 동식물 중 가축화에 맞는 종들은 멧되지 않았고 특정 장소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농업혁명이 일어난 곳이죠. 초기의 식물 재배는 그러면 종자 번식을 했을까요? 영양 번식을 했을까요? 종자 번식이라는 것은 이제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양 번식은 이제 끝꽂이나 이제 뿌리로 이제 심어서 번식하는 것입니다. 초기 유적지에서 나오는 식량 작물들은 전부 종자 번식 작물입니다. 따라서 종자 번식을 했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식물 재배가 영양 번식으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 뿌리기보다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적 기록으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관계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건동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관계가 시작됐고, 신대륙인 멕시코에서는 기원전 1,000년 직후가 되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식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농경의 동물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작지를 준비하는데 이제 밭을 일구는데 동물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힘을 이제 이용해서 인간의 노력을 그만큼 줄였다는 것이죠. 선사시대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멕시코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영농법이 또 개발해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신세계와 이제 이런 구세계의 차이는 농사 기술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세계에서는 이제 곡물을 씨를 뿌릴 때 한 움큼씩 넓게 뿌렸는데 반해서 신세계에서는 옥수수 씨앗 하나를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농업의 발생과 확산, 농작물과 가축의 기원, 생물의 변이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인류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농작물과 가축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도구와 달리 먹거리는 썩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찾아낸 식물과 동물의 유물로부터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 연구로 농업의 발생에 대한 지식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계곡에서 시작되었다고 봤지만 지금은 비가 매우 적은 산악지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곡물과 유사한 잡초들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종의 소맥들이, 이런 소맥들의 이제 야생 조상은 건동지방과 남부 러시아에서 자라고 있고, 또 부리의 야생 조상은 북아프리카나 건동, 중앙아시아 등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신석기 시대에 경작된 최초의 곡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석기 시대에는 기장과 채소, 그리고 수많은 과일들도 경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을 계획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00년에서 10,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재배된 최초의 농작물은
곡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보리와 밀이 재배되었고 그 이후에 쌀과 기리가 재배되었습니다. 인류는 유용하고 강한 식물만을 골라서 재배했습니다.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많은 영양가를 얻기 위해서 식물들을 선별하고 재배를 되풀이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선별 제도를 계속하자 식물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나 두상화가 크거나 먹을 수 없는 줄기가 적은 부위, 식물, 이런 식물의 씨만을 골라서 계속 되풀이해서 재배하자 재배작물은 본래 야생의 식물과는 이제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인간의 인위적인 선택의 산물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농작물이 해당이 되는데 야생벼를 개량을 해서 표가 됐고 오늘날 야생밀을 또 야생 옥수수를 개량한 것이 현재 밀과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야생벼는 알곡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이것을 이제 교배를 시키면서 알곡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으로 맛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생의 밀은 거의 이제 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야생의 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개량을 통해서 육종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밀로 바뀐 것입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는 이제 테오신테라는 멕시코 중부에서 자라는 잡초 중의 하나를 이제 개량한 것입니다. 나달의 개수가 불과 10개 내외였던 것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이제 알곡이 열리고 그리고 이 나달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은 과거에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농작물들은 육종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 온 것인데 오늘날과 같은 이 재배종과 가까운 이제 야생에 있는 친척들을 어느 것들은 이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재배종과 닮은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야생에 있는 옥수수는 손가락처럼 가는 것도 있고 또 페루에 있는 야생 감자는 붉은색이나 이제 청자색을 띠기도 하고 또 통통하고 둥근 것도 있지만 가늘고 길지 않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씨 없는 바나나는 이 바나나의 주상은 짧고 그 안에는 이제 지금은 바나나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만 이제 똑바로 곧다는 이야기, 곧고 그리고 완두콩만한 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현대 재배종과 이 재래종을 교배하면 이제 유전적 활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특성을 갖는 건 이제 그런 작물로 개량할 수가 있죠. 이 조상식물들은 중요한 유전 물질을 이제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상식물과 교배시키면 이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재배하면서 소진되었던 유전적 활력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밀은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입니다. 옥수수, 밀, 벼 이것이 세계 3대 곡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주식 작물입니다. 곡물 생산량으로 따지면 밀은 세계 2위입니다. 옥수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요. 대부분의 농경지가 밀집에 이용될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밀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적도를 중심으로 남이 20에서 25도, 북이 20에서 25도 범위 사이에 재배하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재배를 하려면 해발 2000에서 3200m까지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밀의 발상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특히 남동부 일대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는 2배채, 4배채, 6배째의 다양한 밀의 야생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밀 재배가 시작된 것은 고고학적 추사에 따르면 기원전 9600년 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부 레반트 지역에서 야생 에머밀을 재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형태의 밀이 진화했습니다. 사진에 보시고 있는 것은 외알밀입니다.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외알밀인데 유전학적으로 이배체입니다. 염색체들은 보통 이제 쌍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배체로 존재하는데 외알밀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이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머밀은 이게 2배인 이제 4n이 되겠고, 그리고 빵밀은 이제 6n이 됩니다. 그래서 밀의 이제 발상지인 이 지역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특히 남동부 일대에는 이런 2배채, 4배채, 6배채 등 다양한 밀이 야생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제 2배채 밀은 외알밀입니다. 외알밀은 기원전 9000년경에 이미 터키 남동부 일대나 메소포타미아 일대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외알밀은 현재로는 상업적으로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외알밀이 이제 밀 속에 속하는 밀속이 아니라 밀속과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길롭스 속에 염소풀과 교잡하여서 이제 11,000년경에 유전학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5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0년 이전에 이미 이제 교배가 일어나서 4배체의 밀인 엠머밀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밀은 빵밀입니다. 빵밀은 유전학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생물의 염색체가 2배체인데 비해서 6배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알밀의 3배가 되는 것이죠. 빵밀은 이제 외알밀과 그리고 이 염소풀의 교배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빵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밀의 약 95%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작물 중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수확량이 가장 높은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의 발생과 확산, 농작물과 가축의 기원, 생물의 변이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가축을 기르게 되었으며 가축을 기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제 가축으로 사육한 종의 수는 20-30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포유류나 조류의 종은 5,000종과 1만 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인간은 적은 수의 가축만을 사육했는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이란 한마디로 인간이 이용하기 위하여 기르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최초의 가축은 개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가축들은 이제 포유류나 조류에 속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이제 용도가 식재료냐 또는 옷이나 이제 실을 뽑기 위한 것이냐 또 사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냐 애완동물이냐 등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축으로 사육하는 종의 수는 20-30종 정도입니다. 포유류는
소, 돼지, 양, 염소, 개, 고양이 등이 있고 조류로는 닭, 오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유류의 종수는 5,000종 이상이고 조류의 종수는 1만 종이 넘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많은 동물을 가축으로 기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축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보면 농경 문화 발생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는 이제 잉여농산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중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될 수가 있고 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메리카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제 주요 곡물들을 재배한 소수의 지역들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유용한 동물이 없거나 있어도 좁은 범위에 이제 만 기르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는 가축화의 가장 중요한 동물입니다. 이들은 야생소와 야생염소, 야생양을 길들인 것입니다. 특징은 농경문화와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무리지어 살고 대가족 정도의 집단을 이루고 풀을 먹고 사는 반추동물입니다. 수컷은 번식기간이 좀 위험하긴 하기 때문에 거시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동물을 잘 따라다니는데 사람이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찌꺼기는 잘 먹기 때문에 키우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와 양, 소와 염소는 서로 사료에 있어서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의 육종과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육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물을 육종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종 과정을 통해서 생물은 이제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생물의 변이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물의 변이는 왜 나타나느냐? 이런 변이는 새로운 생물의 종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환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종과 생물의 변이와 생물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의 육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이란 농작물이나 가축을 개량하여 정전의 것보다 실용 가치가 더 높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정식하고 보급하는 농업기술을 의미합니다. 육종법의 종류에는 전통적인 육종 방법과 현대적인 육종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육종 방법은 분리 육종과 교잡 육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육종은 돌연변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 육종법으로는 분리 육종법과 교잡 육종법이 있겠습니다. 분리 육종이란 가축이나 작물 중 더 좋은 형질을 가진 개체를 가려내어 번식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옥수수 중에서 더 크고 맛이 좋은 것을 골라서 다음에 농사 지을 때 씨앗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신석기 시대 때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육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잡 육종은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시켜서 나온 자손 중에서 좋은 형질을 가진 개체를 골라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벼라든지 소노란밀이라든지 금사라기 참외, 빵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종자인데 이것을 서로 이제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형질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육종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해서 시향해야 원하는 개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노동력도 필요로 하는 그런 육종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교잡 육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벼가 병에는 약하지만 맛이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어떤 벼는 병에는 강하나 맛이 없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교잡시켜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잡종을 만들어내고 이 중에서 이제 병에 강하고 맛이 좋은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품종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육종법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현대적 육종법은 크게 이제 돌연변이를 이용한 육종법이 있고요. 이 돌연변이를 이용한 육종법은 유전자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겨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갖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방법은 이제 화학약품을 처리하거나 방사선을 쬐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유전공학을 이용한 육종 방법인데요. 세포 융합 기술이나 유전자 재조합 기술 등을 이용해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는 것이 유전공학을 이용한 육종법입니다. 이런 현대적 육종법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이제 품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이런 품종 자체를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 육종법에 비하면 이제 다양한 육종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큽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제 유전자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넘어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필요한 유전자를 DNA 수준에서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갖는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런 유전자 재조합을 이제 어떤 유전자를 끊고 지원하고 이럴 때 필요한 이제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들이 이제 발견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예로는 작물로는 이제 뭐 무르지 않는 토마토, 또 해충이나 제초제의 저항성을 가진 콩, 옥수수, 감자, 목화 등이 있습니다. 또 축산에도 이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슈퍼 한우라든지 이런 계량 가축, 또는 혈액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돼지 같은 의약품 생산 가축 등을 만든 품종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이제 병에 약하나 맛이 좋은 품종과 이 종자에 대해서 이제 다른 유전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교잡 육종은 같은 이제 벼 품종에서 그것을 개량하는 방법을 찾는 데 비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이제 이 벼와 상관없는 다른 작물, 여기서는 이제 뭐 배추에서 가져온 거죠. 이 유전자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병에 강하고 맛좋은 품종을 이제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원래 이제 같은 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종자의 걸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전통적 육종 방법은 이제 공통점은 유용한 유전자를 도입한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제 교배에 의해 유용한 유전자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의 경우는 유용한 유전자를 이제 찾아내서 DNA를 직접 삽입한다는 것이죠. 장점은 자연계에 의해서 이제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 육종법 같은 종에서 찾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 데 비해서 유전자 재조합은 교배가 안 되는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원하는 유전자를 딱 찾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도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가 거치지 않고. 그 반면에 이제 단점은 전통적 육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종의 생물을 갖다가 이제 쓰기 때문에 이제 생명윤리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생물종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의 모습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현재와 똑같을 것인가 아니면 변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층 속에서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현존하는 생명체와 아주 다르면서도 또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명의 이제 모습이 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마르크인데요. 라마르크는 동물철학이라는 책에서 현재의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용불용술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린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데 나무가 커지면서 그것을 더 높은 가지에 있는 것을 따먹으려고 하면서 점점 더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진화가 그 방향으로 이제 진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은 나중에 살아가면서 생물체가 획득한 이런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학설은 이제 폐기되게 되었습니다. 생물 진화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은 다윈입니다. 다윈은 1859년에 그의 저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메커니즘은 환경 변화에 따라 거기에 잘 적응하는 생물, 다시 말해서 적자가 생존한다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한 이 생물은 몸에 변이가 축적되고 이것이 적응과 진화를 거쳐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윈은 이와 같은 이제 진화의 기본 개념을 비거로 항해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1831년에서 6년까지 5년간 남미의 이제 생명체를 연구하고 동식물 화석을 채집하면서 이런 진화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특히 이제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항해하면서 이 섬에 이제 살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을 접하면서 생물들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포유류의 한 개체인 텐넥이라는 포유류는 3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조류인 타조는 한 번에 15개 알을 낳고요. 그리고 파충류는
중에 하나인 녹색 바다거북은 한 번에 184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양서류는 이제 그 중에 자이언트급이는 35,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이 이제 진화해온 그 과정에서 보면 진화에 이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많은 알을 낳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류는 3억 개 알을 낳고 또 이제 연체동물인 후어는 4억 7,8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인 난초는 캡슐 하나에 450만 개의 씨앗이 들어있고 곰팡이는 이제 55개의 피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물들이 다산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개체수가 많은 것일수록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알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의 이제 높은 단계에 있는 생물일수록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은 다산을 한다 하는 것이죠. 다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생존율을 낮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개체를 낳고 그것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윈은 생물이 변이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생물이 변이한다는 증거는 지역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따라 다른 종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이 핀치 종의 경우는 갈라파고스에는 이제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은 전부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언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먹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 이 핀치새들의 뿌리 모양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변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축이 이제 여기서는 개가 있습니다만 개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키면서 이런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식물의 경우도 다양한 이제 교배에 의해서 다양한 채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육종에 의한 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변이의 예로는 이 지층에 따라서 출토되는 이 화석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이제 살았던 생물이 다르다는 것을 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생물은 똑같은 생물이라 하더라도 변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은 종의 무리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형질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이제 유럽 정원달팽이의 껍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정원달팽이 껍데기가 같은 것이 거의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각 개체마다 오늘 이제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고 또 이에 따라 발현되는 유전 행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의 생물군 속에서도 이제 작은 차이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변이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변이는 이제 이런 변이 개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는 선택되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체를 선택해서 교배하면서 품종 개량을 할 경우에 이제 또 변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변이가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는 뿌리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이제 먹이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 섬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제 뾰족한 이 핀치는 선인장을 먹이로 취하고 있고 뿌리가 뭉툭한 이 핀치는 땅에 떨어진 실을 이제 주워 먹고 삽니다. 그리고 좀 뿌리가 날렵한 이
핀치새는 나무에 있는 곤충을 먹고 살고, 또 부리가 이제 도구를 사용합니다.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 핀치는 이제 나무 속에 있는 곤충을 이제 이 막대기를 밀어넣어서 빼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핀치새들이 전부 사실은 같은 종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모습이 바뀌어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생물은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도 상당히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과 젖소를 들 수 있는데, 이 양은 털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이 양은 이제 털을 많이 생산하는 종으로 이제 육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이 양이 자연 상태에서 방목이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털에 덮여가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털 무게도 대단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양을 털을 깎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양의 모습은 이제 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육종을 해서 털이 많이 자라도록 이제 그렇게 육종을 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방목이 되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털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 젖소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젖소를 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생물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농작물들은 대부분 인위적 선택 개배로 개장된 것입니다. 밀이나 옥수수, 감자, 채소 등 매우 많은데요. 여기서는 콜라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줄기를 먹는데, 이것은 야생 양배추를 개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케일은 잎을 먹고, 브로콜리는 꽃색과 줄기를 먹고, 프리셀은 척잎싹을 먹고, 양배추도 꽃잎싹을 먹고, 콜리플라워는 꽃싹을 먹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야생 양배추, 야생 계절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개량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게의 품종도 매우 다양한데, 원래 게는 야생의 이제 늑대를 가축화해서 기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대략 15,000년 전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들로부터 또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다양한 애완견이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애완견들은 대부분 200년 전에 육종으로 이렇게 태어난 개들입니다. 그래서 개의 역사를 보면 늑대로부터 이제 인간이 길들여서 개를 사육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유전적으로 늑대와 이제 품종이 어느 정도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 상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면 약 10만 년 전에 이제 분화가 되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처음에는 이제 사냥견으로 쓰이고, 또 노역을 하는 사육견으로 쓰이다가 반려견으로도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애완견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이 불과 이제 200년 전이 되겠습니다.